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노년기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명석 교수님, 박정희 여사님,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에서 30년 넘게 연구하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65세 이후의 삶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황금 같은 노년기를 스스로 망치고 계십니다. 제 오랜 친구 박상철 회장님은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호야, 내가 70대 초반에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지금 내 80대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오늘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의 만남과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 발견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큰 실수와 그 해결책에 대해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건강과 행복에 관한 지혜를 원하신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제가 직접 목격한 많은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파괴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각 실수마다 실질적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고립.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가장 큰 위험. 여러분, 제가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계셨죠. 선생님, 처음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텔레비전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실수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지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64% 높고 우울증 위험이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회적 고립의 건강 위험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노년기 행복의 비결입니다. 첫째,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도 가능하니 멀리 있는 자녀, 손주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둘째,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나가보세요. 제 친구 김순자 여사는 처음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배우냐며 망설였지만 지금은 복지관 한국무용 동아리 회장이 되었답니다. 춤추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어요라고 말하시죠. 셋째,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서대문구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초등학교에서 주의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하고 반겨줄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넷째, 옛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중년에는 경쟁 때문에 소원해진 친구들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래된 우정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실버타운이나 공동생활주택을 고려해보세요. 요즘은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 동생은 분당의 한 실버타운에 사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운동할 친구가 있고 저녁엔 바둑둘 상대가 있어 너무 좋아라고 하십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분은 결국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대학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강좌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사람은 역시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해요. 혼자 있으면 내 머릿속 생각만 맴돌아서 점점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날 사람들 생각에 설레요. 마치 젊었을 때처럼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더 행복한 노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체 활동 포기. 움직임이 멈추면 생명력도 멈춥니다. 여러분, 강남에 사시는 정병국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이제 편히 쉴 때가 됐다며 거의 모든 신체 활동을 중단하셨죠.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겨우 2년 만에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몸무게는 15kg이나 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운동은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80대에 시작한 근력 운동도 근육량을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든 근육도 여전히 자극에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젊었을 때처럼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느냐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병국 선생님은 어느 날 손녀가 할아버지, 제 결혼식 때 저랑 춤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깨달은 거죠. 그날부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300m도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엔 2km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셨죠. 그리고 정말 손녀 결혼식에서 춤을 추셨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복잡한 장비나 비싼 회원권이 필요 없죠. 둘째로 좋은 것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어 안전하게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또한 태극권이나 국선도 같은 전통 운동도 탁월합니다. 천천히 움직이지만 균형 감각과 근력을 모두 향상시키죠. 특히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체력에 맞게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정병국 선생님은 이제 동네 건강 걷기 모임의 리더가 되셨습니다. 은퇴 후가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라며 웃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움직임이 멈추면 생명력도 멈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 정신건강 무시.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성공한 자녀들, 건강한 신체.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웃는 척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많은 어르신들이 김 할머니처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우울한 건 나약한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병원에 가면 미쳤다고 할까봐 이런 생각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노인의 뇌졸중 위험을 8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세요. 괜찮아라는 말 대신 진실된 감정을 말해보세요. 슬픔, 분노, 두려움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뇨병 때문에 내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셋째,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취미를 가지세요.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 마음은 평화를 찾습니다.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시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정신과를 찾았고 상담과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인 합창단에 가입했죠. 1년 후 그녀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공연에서 내 솔로 파트를 불렀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때 내 인생이 여전히 빛날 수 있다고 느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치유의 첫걸음은 그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 새로운 기술 거부.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몰라. 늙은이한테 그런 거 필요 없어.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네 번째 실수를 범하고 계신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황명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목수로 일하셨던 분인데 스마트폰은 복잡하고 쓸데없는 장난감이라며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 사는 막내 손자가 태어났죠. 가족들은 모두 영상통화로 아기를 보며 기뻐했지만 황 할아버지만 그 기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더욱 그렇죠.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쇼핑, 교통, 심지어 정부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됩니다. 황 할아버지는 결국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 배우기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전원 버튼 켜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노인 디지털 교실에 다니며 조금씩 익히셨죠. 3개월 후 그는 손자와의 첫 영상통화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걸 왜 진작 배우지 않았나 하고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주들은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황 할아버지도 이제는 초등학생 손녀와 함께 할아버지의 디지털 공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세대 간 소통의 기회가 되었죠. 처음부터 복잡한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주고받기, 유튜브로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와 같은 즐거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즐거움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황 할아버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매일 손자와 통화하고 유튜브로 목공 동영상을 보며 네이버 지도로 낯선 곳도 혼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기계 덕분에 내 세상이 다시 넓어졌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결코 늦지 않았어. 여러분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마세요.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5. 분명한 삶의 목적 부재.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5번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평생 회사원, 선생님, 의사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니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청주에 사시는 이종철 선생님은 4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은퇴 후 처음 3개월은 꿈같은 휴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곧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블루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지역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키가이, 일본어로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그럼 어떻게 노년기에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탐색하세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것에 도전해보세요. 이종철 선생님은 항상 목공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교직 생활 중에는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목공 교실에 등록했고 지금은 손수 만든 가구들로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둘째,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매일 30분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성취감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멘토가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쌓은 지혜와 경험은 매우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이종철 선생님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변할 때 내 인생이 여전히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일하기,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음식 배달 봉사 등 작은 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그날의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종철 선생님도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시는데 이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에 흔히 저지른 5가지 큰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고립, 신체활동 포기, 정신건강 무시, 새로운 기술 거부,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 부재. 이 실수들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인생의 황혼기가 가장 어둡고 쓸쓸한 시간이 될 수도 가장 밝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은사님이신 박종호 교수님, 80세 첫 마라톤을 완주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와인과 같아서 제대로 숙성되면 나이가 들수록 더 풍부한 맛을 내는 법이지. 그렇습니다. 노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준비해온 인생의 정점,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 경험, 이야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입니다.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더할 기회가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혜와 조언을 원하신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노년을 위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